얼마 전 중국 관영 매체의 한국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실전 배치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신형 이지스 구축함과 호위함의 사진이 대거 공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는 마치 드론을 동원해 촬영한 것처럼 초근접샷과 항공뷰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중국이 이런 사진을 어떻게 손에 넣은 것인지 의아해했는데요. 중국 매체는 해당 사진들과 함께 한국 해군의 신세대 군함들은 향후 20년간 중국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해외 군사 매체들의 보도를 통해서 중국이 그런 반응을 보였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정조대왕함과 충남함의 사진을 입수한 방법은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스파이나 드론 침투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사진 자체는 현대 중공업이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홍보하기 위해 직접 찍은 것이었죠. 그런데 중국 측에서 어찌나 이쪽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지 현중이 직접 공개한 사진이 국내에서 퍼지는 속도보다 중국 관영 매체의 반응이 더 빨랐던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중국 매체에 올라온 사진을 현중의 공식보다 빨리 접했고 중국이 간첩을 이용해 다른 나라를 염탐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다 보니 오해가 생길 만도 했습니다. 다행히 현대중공업은 보안에 저촉될 만한 사항이 없도록 충분한 처치를 한 상태로 찍은 사진을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한번 물에 뜬 배는 위성 촬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 찍혀도 될 법한 부위는 내버려두고 중요한 부분은 뚜껑을 덮어둔 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핵심적인 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 수직 발사관이 있어야 할 부위를 매끈한 덮개로 가려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중국이 한국 무기에 관심이 많은 나머지 누구보다 빠르게 이 사진을 가져다가 기사를 쓰기는 했지만 중국이 이 사진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외형적인 부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형 전투함들에 대한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해 중국 해군의 양적인 우위는 결코 얕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구축함을 3-4척씩 뚝딱뚝딱 붕어빵처럼 뽑아내는 것을 보면 소름이 돋을 지경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절대적인 양적 우위가 있음에도 한국의 전투함 2척을 그토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충남급 호위함은 향후 약 20년간 계속 생산되어 한국 해군의 중추를 이루게 될 함급들인데 지금이야 각각 한 척씩만 나왔지만 한국은 점차 전군 전력을 이 정도 성능을 기준으로 교체하게 될 것입니다. 한 척 한 척이 객관적으로도 상당한 성능을 뽐내는데 물량까지 갖추게 되면 중국에게는 꽤 버거운 상대가 될 예정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중국이 이 상황을 더더욱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물량의 측면에서 드러나는데요. 그렇잖아도 상당한 성능을 갖춘 터라 껄끄러운데 한국이 인구 문제를 초월한 물량을 보유할 방법을 찾아내버렸던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얼마 전 해외 군사 매체 디펜스 뉴스에 게재된 한 사설에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설의 저자는 미 해군 소속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61번함 스프루언스의 지휘관을 지냈고 지금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미 해군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글라스 롭입니다. 그가 사설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바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을 잇는 차세대 이지스함 플랫폼을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태평양 패권 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동아시아 방면의 해군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이들에게는 전쟁과도 같은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죠. 이스라엘 앞바다로 향하던 길에선 후티 반군이 구축함에다가 탄도 미사일을 갈겨대도 증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중국 3면 전선을 언제까지고 유지할 수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쪽 예산을 삭감할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게 현재의 미군 내의 상황입니다. 평소 같았다면 해군력을 포함한 전군 역량을 집중시켜서 단번에 정리했을 법한 분쟁에도 중국을 제압하는 데에 집중하느라 좀처럼 해군력을 분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엄중한 사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미국조차도 긴 평화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전과 같은 군사 종주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꺾는다는 목표단 하나만을 위해서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속도로 해군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제조업의 쇠퇴와 차세대 무기 도입 사업의 실패로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LCS로 불리는 차세대 호위함 사업은 말도 안 되는 건조 비용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한 것으로 유명하고 알레이버크급의 뒤를 이을 예정이었던 주말트급 구축함 사업 역시 너무 진보적인 설계를 채택했다가 유지 비용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사실상 실패한 사업 취급입니다.
항모를 제외하면 현대 해군 해상전에 중추가 되어야 하는 호위함과 구축함 사업이 연달아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미군은 워낙에 해군에 투자해둔 바가 많아서 차세대 함급을 도입하지 않아도 그 양과 질 모두에서 어지간한 해군은 이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후화까지는 극복하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상대는 중국. 미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격차를 확보한 상태에서 찍어 눌러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군 내에는 이미 실패한 사업을 대체하는 신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사업들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제조업, 특히 그 중에서도 조선업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건조 기술의 측면에서도 건조 역량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쇠퇴해버린 미국의 조선업은 LCS와 주말 특급의 비용 조절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조선업을 처음부터 다시 재건시키던지 전투함의 제조를 다른 나라에게 맡기던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후자의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를 망설이게 하는 것은 군사 종주국이라는 미국의 자존심이었죠. 미국은 어디까지나 최강의 무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그럴 상황이 되질 못합니다. 자존심을 조금 접더라도 우방과의 협력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새로운 이지스 구축함 함급을 개발해서 공동 플랫폼으로 삼고 우방국과 함께 생산하는 것입니다. 호위함의 경우 컨스텔레이션급이라는 차기 사업이 이미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알레이버크급을 잇는 구축함 사업 쪽을 시험 삼아 협력 대상으로 하자는 취지죠. 여기서 떠오르는 후보 둘이 바로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은 원래 일본 쪽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일본은 상당한 수준의 해군력을 갖춘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북한과 같은 성가신 이웃도 없기 때문에 중국과의 분쟁에서 한국보다 훨씬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군사 기술에 의존하는 수준이 높아서 만약 공동 개발을 하게 된다면 무장이나 시스템의 통합 면에서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다만 일본은 해외 협력 무기 사업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수출 경험도 없을 정도로 초짜인데다가 진주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업보가 있어서 하필 해군 관련 협력을 일본과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반발 여론을 억누르기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한국이 전투함 개발에서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면서 미국의 관심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급은 적국인 중국조차 혀를 내두르는 성능을 자랑하는 만큼 시스템 통합 과정의 번거로움을 무릅쓰고도 채용할 만한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조선업 역량은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 수준. 요즘 들어서는 인력의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은 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차고 넘치는 인건비를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조선업의 사양세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제안이죠. 더글라스 로븐 디펜스 뉴스 사설에서 한미일이 최근 들어 맺은 안보 협력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협력을 미국, 영국, 호주의 3개국이 결성한 군사동맹 오커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격상할 것을 주문했죠. 오커스의 경우 동맹이 결성됨과 동시에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을 허가해주는 파격적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더글라스는 한미일 안보 협력 역시도 이와 같은 파격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것은 한국이 생산해서 한미일이 함께 쓰는 이지스 구축함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글라스가 DDG 제이로커스라고 칭하는 이 구축함 플랫폼은 사실 협의만 된다면야 만드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미일 3국이 표준화된 선박 설계에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요구하는데 이미 한국과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들은 이지스 시스템과 SM 시리즈 함대공 미사일 등 핵심적인 기능들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글라스는 이를 통해서 미국이 국내 산업 기반이라는 제약을 극복하고 미 해군의 함대 규모를 크게 늘리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미국이 전투함 건조를 직접 하려고 하는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죠. 또한 평소에도 자주 연합훈련을 하는 한미일 해군끼리의 전술적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프루언스의 함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해상자위대 및 한국 해군과 함께 작전을 해본 경험이 있으며 만약 3국이 좀 더 공통된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글라스는 마지막으로 DDG 제이로커스라면 호주의 핵잠수함 SSN 오커스의 경우와 달리 핵동력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들보다도 훨씬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호주 핵잠 사업은 승인이 난 지 몇 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용 원자로의 이전이라는 매우 껄끄러운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커스는 현재까지 동맹 자체의 존재만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감의 물리적인 창끝이 되어줬어야 했던 SSN 오커스는 언제 물에 뜰지 알 수가 없죠. 아나무인인 중국을 이런 말뿐인 압박으로 얼마나 위축시킬 수 있을지는 이제 별 기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미일 공동 플랫폼 이지스함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호주보다 훨씬 빠른 템포로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고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정조대왕함같이 이미 진수되어 있는 최신 플랫폼을 계획에 편입시켜 성능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구축함을 새롭게 건조하는 것 역시 새 나라가 시동만 걸면 불과 몇 년 안으로 상당한 물량을 뽑아내서 중국에 대한 즉각적인 압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한국의 제조 역량의 도움만 받는다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보여줬던 1년간 항공모함 52척 건조, 소위 주간 항모의 신화를 이지스 구축함으로 다시 보여줄 수도 있죠. 중국은 졸지에 이런 일이 코앞에 한국에서 일어나게 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한국이 혼자 만든 전투함조차 큰 위협으로 느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한국이 미국 전투함의 생산 기지가 된다니요. 중국 입장에서는 6.25 시절에 한국을 미리 없애두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일 것입니다. 한반도 끝자락 부산까지 몰려서 멸망 직전에 몰렸던 나라가 이처럼 부활해서 자신들의 명주를 옥죄일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이 계획에 걸림돌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한국과 일본의 감정일 것입니다. 건조를 한국이 담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만든 무기를 일본에 공급하는 데에는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된다고 하면 한국은 가장 먼저 개발 과정에서의 기술적 기여도를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기술적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건조 역량만을 제공하게 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일본이 사실상 무기를 구매해서 쓰기만 하는 형국이 되어 사업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이 사업을 한국과 미국 양국 사이에서만 진행하도록 협상해 볼 수도 있겠죠. 이미 조선업 역량에서 한국의 큰 격차로 밀리는 일본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순전히 미국 측의 편애 때문입니다. 즉 미국을 설득하기에 따라서는 일본을 따돌리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미국과 한 배를 탈 정도로 위상이 높아진 한국방산. 육해공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세계를 호령하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멈추지 않는 기술 발전으로 이러한 위상을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